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요즘엔 자고 일어나면은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최희훈입니다. 네, 정보경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1% 넘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견인한 건 마이크론의 19%대 폭등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야간 선물이 5%대 급등에 나왔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게 이제 반도체 시크리컬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주가 상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랠리가 상당히 중요했던 하루인데요.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시장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소폭 내린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이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다시 한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메모리와 반도체 쪽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매크로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WTI가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93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요. 반대로 브렌트유는 3%가 넘게 올랐습니다. 99달러 선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유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마이크론의 급등으로 출발한 메모리 반도체 쪽의 강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넘게 급등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랠리 그리고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만들었던 마켓 무버 이슈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AI 랠리의 새 축은 메모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폭등이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 AI 랠리의 중심축이 GPU에서 메모리로 확산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오늘 나스닥이 1% 넘는 강세를 보인 이유가 됐는데요. 마이크론이 장중에는 무려 21%대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UBS가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무려 1,625달러로 대폭 상향한 데 출발을 했습니다. UBS의 핵심 논리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AI 시대 메모리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GPU 중심에서 이제는 메모리, CPU, 장비주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장기 공급 계약 확대 가능성도 부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급등이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실적 기대감보다는 AI 메모리 재평가라는 성격이 강했고요. 시장은 HBM AI 서버 메모리 부족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AMD, 퀄컴, 브로드컴 장비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AI 랠리 내부에서 순환매 성격이 강하게 나왔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자, 시장은 AI가 계속 갈까라기보다는 이제 AI 투자 수혜가 어디까지 확산되나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투심이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HBM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도 재부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장을 앞두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의 중심이 GPU에서 메모리와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주목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뉴스를 둘러싼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미국과 이란은 좀 충돌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이 협상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미군은 이란 남부에 대한 공습을 인정했는데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와 관련해서 보복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상선 호위 재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도 병행이 됐는데요. 트럼프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미 국무장관인 루비오는 합의까지 며칠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그래서 유가가 장중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요. 브렌트유가 장중에 $100 부근까지 오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과 반도체주는 강세를 유지하는 하루였죠. 시장은 현재 지금의 상황을 국지 충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특히나 기술주와 AI 랠리가 이런 지정학 리스크를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 자체보다는 결국은 협상이 이어질 거다라는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 심리 지표도 나왔는데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93.1을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동 긴장과 유가 부담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은 그래도 오늘 이 소비 둔화 우려보다는 AI와 반도체 랠리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AI 붐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간밤에 엔비디아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0.2%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지금 보이시는 이 초록불 보이시나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1.9%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다시피 19% 넘게 급등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난 1년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800% 이상 급등했습니다. UBS의 투자 의견이 특히나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보다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는 시선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UBS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역시나 실적도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UBS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전체 실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 가격과 상관없이 이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 그냥 늘 잘 팔리는 게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UBS 투자 의견의 포인트였습니다. 시장에는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반도체도 꺾이는 것이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게 약간 시선이 좀 바뀌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1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AMD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대 급등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선두주자, 그 이외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간밤에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 보시다시피 3%대 급등 나왔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대 상승, 퀄컴도 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 쪽도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샌디스크 7.5%대 상승, 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 M7 기업들 약간의 혼재 흐름 보였습니다. 구글 1.5%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지만 그 이외에 아마존은 약보합 수준 그리고 메타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1.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0.02%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일라이릴리와 같은 이렇게 이 헬스케어 쪽은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일라이릴리의 점유율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쪽으로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 쪽이 약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밤 증시 특징주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마이크론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빼놓고는 사실 시장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100% 이상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UBS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해당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좀 AI 산업 자체를 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왔고 이와 함께 1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바이트댄스, 틱톡을 만든 모 회사입니다. 바이트댄스와 AI 데이터 센터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AI 쪽에 얼마나 칩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이긴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퀄컴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고 계약 소식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퀄컴의 주가는 4%대 급등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원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원전 쪽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오클로르 잉여 플루토늄 활용 프로그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4%대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AI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혜를 보일 섹터는 어디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전 쪽도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이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지만 결국 이것을 받쳐주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기 관련 지표는 그리 흡족하지는 못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W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전쟁이 곧 끝나고 모든 것이 전쟁 이전 상태로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낙관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낙관론이 과도화할 수 있는 이유는요. AI 기업들이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계약을 연이어서 하고 있고 수주를 연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결국에는 하방을 막아줄 어떠한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 지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AI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확인해보기 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오늘 좀 지정학적인 뉴스는 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였는데 메모리 반도체주 쪽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번에 엔비디아의 아성을 네. 마이크론이 뺏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1막을 엔비디아가 열어젖혔다면 2막의 주인공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뭐 저 정도까지 그렇게 갈진 몰랐는데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래가 있기 전에 미리 열리는 미국장에서 약간 나침반 그렇죠. 스타일로 그냥 등산을 한다면 꼭 지니고 가야 될 필수품?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나침반이 아니라 지금 등산을 하기 위한 사람의 부스터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네. 저렇게 지금 급등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해준다면은 지금 사실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대어들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수두룩히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 미국 시장이. 제 생각에 나스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급등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급 재평가가 기대되는 마이크론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마이크론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장중에는 21%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19%대 폭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UBS가 목표 주가를 3배가량 상향하면서 촉발된 오늘 메모리와 반도체 랠리까지로 이어진 마이크론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기 이제 이미지 HBM이 딱 있지 않습니까? HBM이요. 분명히 네,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엔비디아가 주도를 할 때만 해도 어떤 모든 저런 어떤 이미지 그래픽에 그 엔비디아의 GPU가 크게 박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HBM은 그 GPU 옆에서 보좌 역할을 하는 약간 GPU가 왕이라면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정도 되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GPU가 없어요. HBM이 그냥 딱 중심에 저렇게 크게 딱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뀌었죠. 이젠 GPU의 스펙보다는 HBM 이 저장 장치가 얼마나 받쳐주느냐, 받쳐주는 아주 아니죠. 받쳐준다는 표현 자체도 지금 사실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HBM이 있어야지만 GPU니 CPU도 가동될 수 있다. 그 스펙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꼭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HBM3 지금 이제 세대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겠죠. 계속 뭐 4세대, 5세대, 6세대 나올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흐름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저기서 중요한 게 장기 공급 계약 저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일반적인 사이클을 뛰어넘지 않겠느냐에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을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계한테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산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도배 장판 하려고 방산시장 가면 그 날에 계약하는 금액이 있고 장기 계약 그 금액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 가면 도배쟁이들 전문가용 그 가격으로 계약을 안 해주십니다. 네. 왜냐 한 번 아파트 도배하고 끝날 건데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일반 소비자들의 문제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정가로 단연간 공급 약정을 한다. 저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하고 가불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죠. 네. 원래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줄 세워놓고 야 삼성전자는 이 가격에 준다는데
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 너는 고정 가격으로 단연간 공급 계약은 못 해줘.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막 갈구를 합니다. 야 이 가격에 우리가 한 5년 10년치를 그냥 쭉 너네랑 공급 계약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돼버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우리가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도. 근데 시클리컬 업종에 그 근본 어떤 근간을 깨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네. 이 사이클 업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리고 있다. 저게 장기 공급 계약의 시대. 저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포인트가 메모리 공급 업체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간의 새로운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1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UBS에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장기 공급 계약을 해주는 네네. 전문가 대우. 하루하루를 그 어떤 스팟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지만 되는 일반 소비자의 그 개념을 탈피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UBS에서도 그 점을 지목해서 네. 엄청난 목표 주가 상향을 한 거예요. 한번 이어서 볼까요? 지금 강력한 실적 지속성. 2029년까지 EPS가 $100 플러스 알파 전망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저기서 지속성과 가시성 기반 때문에 저런 평가를 한 것이고요. 공급 부족은 지금 D램 2028년 2분기, 낸드 플래시는 2027년 말까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두 개의 아이템이죠. 네. D램은 휘발성이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휘발성이 없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고. 네. 자, 그래서 AI 메모리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들어서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포인트로 4개를 들었습니다. 네, 한 장 넘겨서 목표 주가 상향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전체 메모리 생태계에 야기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저게 바로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저게 제일 중요하죠. 장기, 단연 계약.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항상 단년 계약이었거든요. 아예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소환시켜버렸습니다. 자, 왜냐면 엔비디아랑은 결이 다르거든요. 자, 엔비디아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빼면 무조건 다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시스템 반도체 있고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GPU, CPU를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받고 있던 PER, 그러니까 PER은 시장에서의 인기 척도를 의미합니다. 인기 척도만큼 마이크론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 형성했던 AI 씬의 주인공까지 올라오는데 형성된 이 가치의 어떤 그 근거들 있잖아요. 네. 그게 마이크론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아마 주당 순이익의 PER을, 자신이 산정된 주당 순이익의 PER을 곱했겠죠. 네. 엔비디아의 PER을 곱했을 겁니다. 그래서 $1,625가 나왔겠죠. 그렇군요. 참 이런 구조적 변화가 지속된다면 PER 측면에서 엔비디아와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 살펴봤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 개요와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이야기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1배, 반도체 업계 평균 65배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받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저 부분 때문에 반도체 업계 평균까지만 오르더라도 2배를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 과거 실적, 미래 실적 다 좋습니다. 자, 뭐 저기 뭐 3개월간 미국 시장 대비 주가 변동성이 크다, 뭐 저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 네. 변동성이 큰 것이 리스크 요인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크기 때문이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런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버슈팅 아니면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버릴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뚫었는데, 종가상으로 저게 오버슈팅이면은 뭐 며칠 안으로 다시 급락이 나와서 다시 채널 안으로 복귀를 하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버슈팅이 아니라 저 고점 추세선을 아예 탈피해서 위에다가 새로운 채널을 형성해서 다른 채널로 갈 가능성이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레벨업을 해버리는 거죠. 3층에서 다니다가 아예 이제 5층에서 이제 5층 복도에서 다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1625달러는 이제 최고 목표가가 드디어 나왔고, 자,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가 너무 급등한 나머지 그러게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697.78은 지금 이제 1000달러를 향해서 주가가 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700달러도 안 되니 지금 빨리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야 됩니다. UBS가 선수를 친 거죠. 그냥 넉넉 잡아 1625달러 저기 멀리다 돌 던져 놓은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너무 빠르니까 현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지금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상승 여력은 80%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명의 의견 중에서 27개의 바이이기 때문에 예,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죠. 네. 자, 저 나머지 30개 의견 중에 대다수의 의견도 강력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맞지가 않죠. 최소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이상으로 올려야지 강력 매수 의견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00달러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월가의 컨센서스를 봐도 이 평균 목표가는 이미 아득하게 뛰어넘었고요. UBS가 제시한 최고 목표가 1625달러입니다. 이제 1000달러를 넘어서는 목표가가 좀 적당해 보인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 어떤 시그널을 좀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사실 그 DX 부분에서 지금 동행 노조죠. DX 부분 중심으로 한 동행 노조가 지금 그 저기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어요. 네. 법원에. 근데 그게 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투표 안에서는 뭐 찬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조의 구성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동행 노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지막 리스크까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30만 전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장 시작하면서 갭 상승으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좀 현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장중에 이미 30만 원 갔다 왔죠. 네, 마이크론 급등을 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고요. 오늘 삼성전자 30만 원으로 좀 갭상승 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시그널을 기대해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주항공주 쪽으로도 상당히 랠리가 나왔는데요. 그 출발점이 됐던 이야기가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12차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와 상관없이 훨훨 날고 있는 우주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트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스페이스X는 진짜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현실에서. 근데 지금 스페이스X는 말이죠. 네. 사고를 치던 뭐가 잘 되던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뉴스만 양산해내면은 모든 게 재료입니다. 지금 폭발해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실패를 한 거가 상관이 없이 그냥 약간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이 지금 앞에 다가오니까 그냥 모든 게 호재예요. 네. 폭발해서 실패를 했는데 우주 기업들 주가가 다 폭등했습니다, 지금. 뭐 의도된 폭발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의도된 폭발이라고요? 네. 뭐 앨런 머스크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정말 세계에서 가장 1등의 돌 아이잖아요. 좋게 네. 말하면. 좋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대형 로켓 시험이 오히려 자금 유입의 계기가 돼버린. 그러니까 저 폭발을 하건 저기 성공을 하건 다른 애들은 다 책에서 이론만 하고 있는데 저기는 진짜 그 돈을 가지고 실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유일하거든요. 지금 나사에서도 못하는 일을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주 기업들 주가가 급등했다. 로켓랩, 소형 위성 및 로켓 발사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5%가량 올랐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우주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꾸려주는 업체인데 6.3% 급등했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저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바로 그 달 탐사 및 우주 탐사 서비스, 저 로봇을 만드는 업체죠. 12.7% 급등.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로켓 발사 및 우주 수송하는 업체도 10.3. 레드와이어는 우주 인프라 및 위성 솔루션 9.8. 저건 진짜 근데
우리가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던 포스터에서나 보는 장면들이 저게 지금 포스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정말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가 더 이상 영화 세트장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스페이스X가 블랙홀이 될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 수많은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서. 근데 스페이스X가 등장해서 또 완전 다른 쪽으로 큰 블랙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는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다 호재가 되고 있는 요즘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주 산업주 쪽으로 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스타쉽 12차 시험 비행 좀 하이라이트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볼까요? 네, 금요일 저녁에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다음이 메모리얼 데이의 휴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엔진에 고장이 발생돼가지고 위성 전개는 성공했는데 상단부가 인도행 네. 상공에서 폭발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걸 어떻게 해석했냐? 우주선 제작이 저만큼 어렵구나. 근데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기업들은 그러면 5손가락 안에 꼽네. 저런 기업들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악재도 호재로 다 바뀌어버리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호재도 악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네요. 게 좀 상당히 시장이거든요. 긍정적으로 지금은 해석을 너무 했네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우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호재로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로켓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 저게 투톱인데 12개월 동안 상승률만 32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그 반도체 기업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우주 관련 주들 있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저기 논리 아닙니까? 미래에셋벤처 투자, 아주아이브의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렇게 갔다면 미국 본토는 얼마나 갔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 스페이스X 상장일 날까지 계속 킵고잉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스타쉽의 12차 시험 비행과 관련해서 로켓랩을 비롯한 우주 항공주들이 일제히 좀 올라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 대표적으로 로켓랩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그 미국 증시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기업이거든요, 로켓랩이. 네. 저 미래 성장성에서 굉장히 탁월하죠. 지금 아직 로켓랩은 과거의 실적이라던가 재무에서 모자르지만 미래 성장성이 탁월하고 스페이스X 관련주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를 엄청 땡겨 와가지고 지금 이 주가에 반영을 해놓고 있죠. 자, 차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똑같습니다. 뭔지 비슷하네요. 아시죠? 아까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넘어버렸거든요. 자, 또 여기서 그거죠. 이게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한 단계 레벨업이냐. 지금 한 단계 아예 레벨업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넘어서 새로운 또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상단 채널이었잖아요. 새로운 채널을 형성해버리면은 이 상단 채널이 하단 채널이 됩니다. 그게 한 단계 레벨업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저기 실적이 또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업이 있었는데 아직 적자인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일단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출액이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걸 보고 있죠. 매출액이 17개 분기 중에 14개 분기에서 예상치 상회가 나오면서 일단 외형 성장에 성공을 하고 있다. 자, 12개월 동안 매출 성장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07이 나오고 있는데 자, 거의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 실적 발표 있었고 지금 예상치 다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5.55% 상회했고요. EPS도 12.50% 상회했습니다.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랩도 벌써 이제 다 15개 의견 정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저것도 보시면은 이미 목표 주가는 저 아래, 발 아래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100.36달러인데 이미 주가가 넘어섰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야죠. 왜냐면 지금 15개 의견 중에서 11개가 매수인데 매수 의견을 유지하려면은 목표 주가를 맞게 고쳐야죠. 자, 그래서 지금 30%가 오히려 급락해야지 목표 주가 컨센서스니까 빨리 30%를 최소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최소한 120달러 이상으로 네. 지금 최고 목표가인 120달러가 평균 정도로 위치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주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인데 거기서 로켓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는 이미 상당히 좀 뛰어넘은 모습이고요. 이제는 스페이스X 스타쉽 관련해서도 기술 실패보다는 좀 진전하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단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 나왔는데요. UBS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거의 3배 가깝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지난 1년간 8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UBS는 더 올라간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장중한 때 21%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UBS의 파격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약 3배 높여 제시했습니다. AI 확산으로 HBM과 DRAM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0% 넘게 올랐고 최근 1년간 상승률은 800%를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AI 투자 수혜가 엔비디아를 넘어 메모리 업체들로 확산되면서 마이크론이 대표 수혜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론의 파격적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과 함께 약간 좀 묻힌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에이전트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애플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에이전트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애플을 꼽으며 목표 주가를 3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기존 330달러에서 높아진 수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3%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가 단순 챗봇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과 iOS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애플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애플 실리콘과 iOS 생태계가 AI 서비스의 실행과 인증, 앱 연동을 통제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음성비서 시리가 에이전트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리 기반 AI 서비스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50억 달러의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애플이 가진 정보가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요. 애플의 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꼭 챙겨봐야 할 투자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오늘째로 13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오늘로 출범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896년 12개 종목으로 시작해 현재는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미국 대표 주가지수로 성장했는데요. 출범 당시 4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수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캐시 클레어 CEO는 다우지수는 단순한 주식시장 지표를 넘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30년 동안 세계대전과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차례 위기를 거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온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5만 선을 돌파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또다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국방부에 스타링크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을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국방부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군사 서비스 요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자폭형 드론이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스페이스X 경영진은 국방부 측에 현재 요금이 실제 제공 서비스 수준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단말기당 약 5,000달러 수준인 계약이 사실상 월 2만 5천 달러 규모의 고급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국방부가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협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국방부가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스페이스X의 IPO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 황 CEO가요. 대만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현대차, LG와 만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또 오고 갈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다음 달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6 기간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 만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을 위한 별도 네트워킹 행사인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와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와 차세대 메모리 모듈 공급을 통해 엔비디아와의 AI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동이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공급망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텍스에서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는 이번 해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깜짝 발표가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사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두산 NLBT와 관련된 ETF, 원전 ETF가 되게 유망하다라는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 원전 ETF, 그러니까 결국 원전 관련된 산업들의 여러 종목군을 갖다 쭉 추려가지고 ETF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ETF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점이 무엇이냐? 특정 종목에 한 종목에만 내가 투자를 했다가 해당 종목이 만약에 부침이 심하면 예상 외로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이제 폭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ETF는 여러 종목들을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바스켓이라고 하죠.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한 종목에 부침이 있어도 다른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고, 하지만 해당 종목이 포함된 업종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따라서 그 해당 ETF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전 ETF를 갖다가 야후 파이낸스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한 원전 ETF 관련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의 반전 성장입니다. 사실 이제 원전이 요 AI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 기피하는,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야라고 기피한 어떤 산업 분야 중 하나였는데 AI를 만나면서 약간 좀 반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피를 넘어서 혐오 시설, 저 원전 발전이 왜 우리 집 옆에 있지? 우리 지역구에 왜 있지?라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1980년 체르노빌, 당시 소련이었죠. 원전에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공포에 떨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그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 동쪽으로 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다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생긴 방사능 유출을 때문에 해산물에 수산업이 그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 갖다 겪다 보니까 원전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원전이 필요하다. 왜? AI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원전 대량 AI 그 전기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이 원전 강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때인데 아직도 원전을 갖다 가동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주민투표를 거쳐가지고 해당 그 의회에서 그 원전을 갖다 재가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전이 기피, 혐오 시설에서 이제는 원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자체 문제는 없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많은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문외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생긴 사건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이의도 높아지면서 원전을 갖다가 다시 가동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더 많아졌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원전 ETF가 상승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전이 AI를 만나면서 뭔가 반전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ETF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원전 ETF도 투자를 해볼 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가 고른 몇 가지 ETF인데 해당 ETF들이 모두 YTD가 1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이 아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여러 종목들을 추렸는데 그런 추린 종목들을 갖다가 포함한, 그리고 물론 오늘 말씀드린 그런 ETF에는 두산 NLBT가 포함됐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원전 ETF가 10%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꽤 짭짤하다. 그러니까 지수가 10% 오른 것만큼이나 ETF도 10%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10%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대, 원전에 대한 매출과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뭐 원전을 짓는다고 해서 뚝딱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전기를 당장 뭐 끌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전이 중요하다. 그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뽑아낸 다음에 AI에다 집어넣자라는 개요는 알겠는데, 원전이 사실은 지으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친원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규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규제위원회가 해당 부지를 선정하면 해당 지역구, 해당 주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긴 하지만 원전을 지어서 바로 전기를 뽑아낼 수 없다. 전기는 바로 당장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현재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는 대부분 천연가스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도 두산 NLBT가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니, 두산 NLBT가 원자로를 만드는 기업인데 천연가스랑 무슨 관련이 있냐? 천연가스를 갖다가
천연가스에서 전기를 뽑아내려면 반드시 가스터빈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스터빈이 두산에너비티가 독자 개발했죠. 독자 개발했는데 여기에 난점이 무엇이었냐? 이미 세계의 그 가스터빈 시장은 3강이 세계의 세 곳이 과점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GE 버너바, 독일은 지멘스. 근데 일본에 이제 원래 히다치였는데 히다치가 미쯔비시 넘어가면서 미쯔비시 세 곳이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갖다가 과점을 갖다 이루고 있다 보니까 두산에너비티가 독자 개발한 가스터빈은 우리나라 발전소에 쓰여서 납품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강자에 납품한 이력이 없다 보니까 쭉쭉 뻗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한계를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한계를 갖다가 채워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X닷컴에서 필요한 그 AI 데이터 센터 필요한데 그 가스터빈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세 곳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야 줄 서 언제 되는데요? 30년이 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봐가지고 두산에너비티의 가스터빈을 갖다 채용하기로 했던 것이 두산에너비티의 큰 호재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당장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는 가스에서 뽑아내는데 가스에 필요한 가스터빈을 갖다가 두산에너비티도 역시 이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그 원자로 ETF에도 그 포함되는 두산에너비티에서 큰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뭐 앞서서 이미 대표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ETF에 뭐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퍼스트 트러스트 블룸버그. 그러니까 결국 블룸버그가 자체적으로 만든 ETF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들이 무려 5% 넘기 때문에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 ETF를 갖다가 그 사게 되면은 전체 원전 ETF를 갖다 안정적으로 사서 수익을 거두는 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물론 저희 코너를 보고 해당 ETF를 알았으니까 나 ETF를 사야지 사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ETF 자체를 소개시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드리냐. 결국 이런 ETF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지금 YTD가 10% 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큰 손들도 들어오고 개인들도 ETF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과 기관들이 해당 ETF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금이 다양하게 그 해당 ETF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두산에너비티에 이제 사게 된다. 이런 외국인들이 외국계와 두산에너비티를 사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비티가 본업 자체로 직접 투자해서도 큰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ETF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온 외국계 큰 손도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원전 관련 ETF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원전 ETF의 티커가 RCTR입니다. 그런데 요 ETF를 보세요. 요 ETF가 좋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요 ETF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분명히 성장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ETF 상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블룸버그가 우리도 이게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의 그 파업 때문에 홍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파업이 성공적으로 잘 타결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년차 과장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억 정도의 전체 수입을 갖다 추가로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그보다 작년에 먼저 그 성공적으로 이제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하면서 삼성전자보다 앞선 SK하이닉스는 같은 과장급인 경우에는 이제 한 7억 정도를 갖다가 수입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보너스가 한국경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과장은 7억을 받는다. 와, 6억, 7억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뭐 한국 경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예. 가장 단적으로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들 다 대부분 인지하시고 또 제 주위에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주위의 지인들도 그렇게 바로 사고를 연결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한 6억 정도 반도체 분은 6억 정도의 이제 수입을 챙겼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억 정도가 생깁니다. 과장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는 이제 200조 원 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 거고 만 영업이익이 300조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농담으로 많은 이렇게 분들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의 단위는 부부가 있다.
부부가 있으면 한 번에 14억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떼게 되지만 어쨌건 14억이 생깁니다. 그럼 14억이 생긴 돈을 갖고 그분들이 경기도에 만약에 그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을 갖고 부부들 의논해서 야 우리 돈이 있는데 서울로 진출하자라고 했을 때 서울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 이 점을 갖다 블룸버그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으로 말미암은 부동산 가격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조언입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100bp를 올려야 된다. 100bp라는 것이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 수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반도체 투탑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어저께 8,000P를 넘어섰죠. 그래서 뭐 1만 P가 이제 예전에 1만 P 했을 때 야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신 분도 많이 있었지만 어제 8,000P에 넘어서고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200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누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니까 이 점을 갖다가 또 한국은행이 거시적 측면에서 다시 정책적 기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블룸버그의 조언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의 입장도 참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뭐 보너스, 뭐 성과급 이슈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돈이 어디에 풀릴지가 지금 결국엔 관건인 건데 뭐 워낙 한국엔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 자금이 좀 집중이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 기조의 뉴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많이 줘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전체 산업 지도를 바꾸는 동시에 한국의 제가 볼 때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개편하는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도 사실은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돈을 더 달라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들보다 2등 기업이라고 치부했던 SK하이닉스가 7억을 받는데 우리는 왜 1억 5천밖에 못 받냐?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7억은 한 6억 정도 받게 됐죠. 그렇다면 다른 사업권, 예를 들면 호황을 누리는 조선소도, HD현대중공업도, HD그룹도 사실은 노조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죠. HD그룹 자체도 그러면 다시 노사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비록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낮아지긴 했지만 결국 영업이익이 높아졌을 때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도 아니 삼성전자는 6억 받는다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노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왜냐하면 같은 삼성그룹인데 그 때문에 삼성그룹이 사실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이익을 갖다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성 경영진이 끝까지 막으려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작년에 뭐 엄청난 수익이 영업이익을 거뒀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야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우리 파업을 불사할 거야. 이런 궤적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산업군으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의 그 지적대로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느니 미리 조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군에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상 외로 올랐을 때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공유해달라고 네. 요청이 왔다. 그렇다면 이익이 갖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상보다 이익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적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불과 4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적자를 했을 때는 심지어 구조조정도 이제는 법제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구조조정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네. 어떤 시장의 담론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려 보면은 결국엔 성과급 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올 때는 우리가 노동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또 시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노동력이 선진화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움직이고 또 하나 이익이 많이 생기는 곳에 해당 이익이 갖다가 확산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와 다른 거죠. 공산주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같이 n분의 1 하는데 그 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SK하이닉스부터 확산된 우리나라 산업 지도의 엄청난 그 변화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괜찮지만 영업이익이 줄어서 심지어 적자 났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해당 부분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휴직을 갖다가 강제휴직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적절하면 할 수 있지만 특정 부문이 적절했을 때는 그걸 반영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한국이 사실 노동시장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노사가 지금 잠정 합의하는 부분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비가 살짝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머스트 나우에서 또 세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 나스닥 지수를 1% 이상 급등시킨 핵심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855달러까지 가고 19%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급등이라는 표현은 좀 약하죠. 폭등이라고 해도 되죠. 조금 전에 애프터마켓 보니까 20%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애프터마켓에도 이게 기세가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이를테면 이제 종가보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우리 삼성 SK하이닉스가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아시아 시장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등했던 거를 봤기 때문에 오늘 그 매수 수요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집중됐다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상승세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오늘 이렇게 20% 가까이 급등을 시켰던 그 백그라운드에는 UBS의 리포트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UBS 리포트는 아주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올리겠다. 언뜻만 봐도 3배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3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2배까지 올리는 건 좀 봤는데 뭐 가끔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큰 종목의 목표가를 3배로 올린 건 처음 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그래서 시총이 또 1조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공급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원래 내년 한 뭐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이제 증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를테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될 것으로, 이 공급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닐 거라고 보는 이유는 오늘 뭐 메리츠증권에서도 나온 리포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AGI 때문에, 그러니까 AI 한 단계 더 넘어서는 AGI, 즉 범용 AI 이 부분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지금은 GPU 대 CPU의 들어가는 그 규모가 8대 1인데, 그러니까 GPU 8개에 CPU가 하나인데, 이제 추론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게 1대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GPU가 8개가 들어가면 이제 CPU도 8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CPU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메모리의 수요가 그만큼 8배가 폭증한다는 얘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근데 8배가 아니겠죠. 이건 그냥 리니어, 즉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8배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공급 쇼티지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또 내년 가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UBS의 리포트 내용이 좀 포함이 되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폭등을 시켰고, 또 하나 UBS가 했던 얘기는 LTA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의 의미는 이제는 반도체가 시크리컬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치 TSMC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 산업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반도체가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목표가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익 성장이 이제 안정적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뭐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또 증설이라든가 물량 때문에 폭락을 했던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SK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를 PBR이 아니라 PER 기준으로 이제 밸류를 산정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고요. 물론 어제 한번 SK하이닉스는 뛰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또 거기에 오늘을 또 잘 아시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오늘 또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이 수급 효과가 또 오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급등이 이게 이제 뭐 잠깐의 어떤 그런 어떤 대기 매수세가 몰려서 온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매일 이렇게 20% 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레벨업돼서 주가가 한 번 더 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총 1조 달러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지금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남았던데요. 120억 달러 정도 남았던데 SK하이닉스도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언제쯤 돌파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중요한 어떤 관심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반도체 어떻게 결론을 날지, 또 종가 또 오늘 봐야 되겠죠. 이 2배 레버리지 ETF라는 게 이 종가의 리밸런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모습들은 또 어떻게 날지 오늘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어제 저기 화면에 좀 표에 나온 거 보시면은 어제 환율 종가가 1,517원에 어제 종가가 1,517원은 아닐 거고 약간 1,500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3월 1일 날에 1,438원 했던 거에 비하면 이게 좀 많이 올랐죠. 한 5% 가까이 오른 거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달러는 살짝 하락했고요. 대만 달러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강했다는 얘기죠. 엔달러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우리 원화의 통화 가치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더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분기에 1.7% 성장을 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좋다는 얘기죠.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고 증시는 뭐 좀 8천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분기 현재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밖에다가 얼마나 해외 투자를 했느냐라는 것과 밖에서 우리나라에 얼마를 투자했냐 이거를 나눈 건데 이게 달러가 얼마나 나갔냐 하는 것과 달러가 얼마나 들어왔냐를 이거를 비교 평가합니다. 근데 금융계정 순자산이 마이너스 654억 달러라는 얘기는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보다 나간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본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외국인이 뭐 지금 올해 들어서 100억 달러를 팔았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나간 돈이 굉장히 좀 많다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밑에 좀 있죠. 올해 1분기 우리나라가 767억 달러인가요? 1분기 경상수 흑자 이렇게 됐는데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만은 나간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요가 그만큼 나가려는 달러의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와의 강세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좀 약화시키는 그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이란 전쟁의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달러 원화 환전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760억 달러가 넘는 달러를 벌었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서. 그럼 그 돈이 예전에 보던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전이 되죠. 그럼 이제 국내 달러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일반적인 모습이고 원래 1분기에도 이렇게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좋아서 그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면 경선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났으면 원화 가치가 상당히 강세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요. 기업들이 달러를 한국에 들어와서 환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미국에 있는 자회사 이런 데 놔두거나 아니면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거지 원화로 환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워낙에 좀 많기 때문입니다. 대외 투자 수요,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수요. 여기에는 뭐 이 한미 금융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가 1,500억 달러를 비롯해서 미국에 지금 3,500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적어도 한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 200억 달러가 우리가 원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가 이제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여기에 좀 더해서 채권 시장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뿐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으로 달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WBGI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별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 즉 GDP가 10배나 큰 미국에 비해서 잠재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좀 한 1.8% 얘기하죠. 미국은 2%가 되니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적으로 좀 우리 쪽으로 달러가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더 좋아져서 해외에서 국내 시장으로 달러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의 이 1,500원대 이게 이렇게 좀 다시 1,400원대, 1,300원대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만큼 원달러 환율이 좀 높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어쨌든 이 1,500원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서 국내 인플레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이마트 얘기를 좀 오늘 해야 되겠죠. 짧게 좀 가겠습니다. 어제 정영진 회장 사과했고요. 신세계에서 자체 조사 결과 내놨는데 시장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반응은 되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진정성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을지 뭐 좀 믿어줄지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또 하나가 정 회장이 어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표정도 뭐 저렇게 3번 뭐 머리를 조아리긴 했습니다. 표정도 뭐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좀 지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제를 5단계를 거쳤는데 그 결제를 거치면서 그 윗사람들이 실무자들의 어떤 결제 올린 거를 한 사람도 첨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작년에 쿠팡이 그렇게 큰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체 조사를 먼저 해서 그 결과를 경찰에 넘기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체 조사를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쿠팡이랑 닮은 꼴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여기서 가져오는 게 시간만 지연한 게 아니냐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신 이마트는 주가가 2.4%가 좀 올랐고 반면에 신세계는 1.8%가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의 이 대국민 사과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제 뭐 시장이 좋긴 했습니다만 다 오른 건 아니니까요. 글쎄요, 과연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 이마트의 주가가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 논란과 더불어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른바 선종전 후협상 MOU 체결 가능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문제부터 핵 협상, 이스라엘 변수와 국제 유가까지 얽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의 중동 승부수 그리고 유가 향방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권한법 시한 종료라는 이른바 파이널 드로우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선종전 후협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란과의 MOU가 며칠 안에 전격 체결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시나요? 예전보다는 휴전 그리고 종전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근접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제 입장을 갑자기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서는
마지막 군사작전 옵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스에서 전략회의를 주말에 가질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올렸다가 후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러려면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라는 그러게요. 비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우리 협상팀에게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좋은 협상을 받아야 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휴전 협상을 포기하고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간에 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미 해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해군에게 발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어떤 군사적 긴장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란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에는 외교적인 협상 타결밖에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굳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군사작전을 재개한다 그래도 미국 군인의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게 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전쟁 권한법 60일 시한이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그 변명을 통해 가지고 군사 작전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 후과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 따라서 공은 점점 종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긴 한데 또 이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니까요. 좀 어떻게 될지 뭐 선언일 뿐이니까 또 속빈강정이 되지는 않을지 좀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게 결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 30일 내에 재개방이 될 수 있느냐인데 이 운영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워낙 좀 치열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판 타결의 어떤 뭐 밀당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란 혁명수비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고집하고 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군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란 정부의 최대 재정 수입원이 원유 수출입니다. 1년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 300억 달러 정도 원유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윤이 약 60%이기 때문에 연간 세 수입으로 정부 수입이 200억 달러에 해당하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1년 연간 수입이 400억 달러입니다. 원유 수출보다 2배거든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이렇게 만만하게 양보를 하지는 않겠죠.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그래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전쟁 전에 1월에 폭동이 났을 때 구호가 이래 지식인 학생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왜 그 가자 지구에 돈을 보내냐, 왜 레바논에 돈을 보내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란 돈은 이란 국민에게 써라. 이게 구호였어요. 네. 근데 전쟁으로 경제난이 더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통치 자금 확보를 안 한다면은 이란 혁명 수비되고 무스타파 하메네이 정권도 미국한테는 이겼을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래도 쉬운 것이다. 네. 따라서 이란에서 통행료 징수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란이 또 지금 강력하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해외 동결 자산 약 네. 1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은
통행료로 돈을 받으나 동결자산 해제로 돈을 받으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서 원유 수출로 돈을 받으나 돈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타협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 말고 군사적 이유가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란이 지금 무섭습니다. 이번에 이란 측도 놀란 것이 세계만 놀란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것이 이란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미국이 꼼짝 못하더라. 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주변 국가들과 선박을 인질로 하니까 미국이 계속 양보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안보 카드를 쉽게 포기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따라서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풀고 이전과 같이 전쟁전과 같은 선박 항해를 허용하려면 미국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통제해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 이스라엘이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안 할 것이다. 레바논에서도 네. 이것을 미국이 보장해줘야 되고 특수부대를 통한 군사작전도 안 하겠다. 약속을 해줘야 되고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면은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풀겠다. 이런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침공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란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만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양해각서 내용에서는 60일 동안의 휴전을 연장하고 그 동안에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한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 포함해서. 만약 이것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란 측의 안보 불안, 미국과 이스라엘 재침공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양방 개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해석을 했을 때 오히려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종전선언 이후에 이어질 후협상에서 결국 좀 핵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이 핵농축 중단 시한이잖아요. 좀 미국은 15년, 이란은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협상 흐름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욕을 섞어가면서 호르무즈 핵해협의 즉시 개방을 위협하고 네. 아니면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하다가 그 최후 통첩 만료 2시간을 남기고 휴전에 합의했던 그때에 비하면 좀 긍정적이다, 네. 안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측이 핵 협상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예전과 다른 거는 다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절대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요구한다로 바뀐 것이 좀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쟁을 왜 했는데 지금 변명이 굉장히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 네. 근데 실패했죠. 아버지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오히려 아들 하메네이가 돼서 더 젊어졌습니다. 네. 80세에서 50세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지금 탄도미사일 거의 다 복구됐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죠. 네. 세 번째가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려면은 2015년에 체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JCPOA보다는 더 나은 핵 합의를 끌어내야지 면구가 서거든요. 2015년 JCPOA에 따르면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98%를 러시아로 해외 반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5년 동안 농축을 3.67%로 스스로 제한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좀 나아야지 명구가 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15년이 아니라 나는 영구.
그 농축 금지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15년까지 얘기하셨는데 영구에서 20년에서 15년까지 내렸어요. 네. 이란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3년 내지 5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크지만 좁혀지고 있다. 그렇네요. 또 오바마 행정부 때 3.67%였으니까 그 아래로 농축을 제한한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약 440kg, 60%입니다. 그것을 다 미국에게 넘겨라 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란 국가 내에서 완전히 IAEA 감시하에서 없앤다면은 그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란 측에서 이것을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네. 2015년에 이미 받아들였고 트럼프 일기 때 이걸 파기했으나 그 다음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양측이 약 90%까지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란이 이것을 다 수용하려면은 미국 측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들어줘야겠죠. 네. 그것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대신에 이란의 농축 권리는 NPT에서 인정하는 대로 존중하라. 농축은 허락하라. 두 번째는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해외 동결 자산 약 1천억 달러 모두 이란에게 넘겨라. 미국 측은 25%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그럼 네. 돈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미국이 힘을 써라. 그래서 본다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양쪽이 절대 안 된다 해서 안 되지만 조건을 서로 교환한다는 이런 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끝내려면은 어차피 성공한 전쟁으로 포장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11월 중간 선거까지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낫겠죠. 전쟁이 잊혀질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협상이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입장차가 상당히 커 보이지만 뭐 절충안을 좀 찾아가면서 일부 조건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뭐 단순 휴전이 아니라 이제 이란까지 포함한 거대한 중동 평화벨트 구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좀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판을 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협상의 독이 될지 아니면 뭐 오히려 촉진제가 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란 전쟁에서 초기에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그런 현실 네네. 자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더 크게 해서 틀을 바꾸는 것 선택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결정한 것은 이렇게 이란의 핵 능력 무력화, 뭐 정권 교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다. 네. 나는 중동의 영구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 전략적인 판을 짜기 위했던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조금 정당화를 확보하고 면구가 서겠죠. 그런 면에서 이란까지 아브라함 협정에 포함시키기 네네. 위한 전격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의 큰 구상이 좀 전략적인 판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위험한 변수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뭐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헤즈볼라를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구상에도 좀 큰 복병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전화를 했다는 게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네. 그런 통화가 있은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 시간이 1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네타냐후 내각으로서는 이 미국의 출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협력 없이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온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흥미로운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이 간다. 전쟁을 계속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같이 네. 가는데 뭘 위해서 같이 가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무기 개발을 영구히 중단시키는데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바꿔 얘기한다면은 이 휴전 협상, 종전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네타냐후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상 현실이 아닌가. 이란 측에서는 종전 조건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 상태 중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군사 행동 중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란을 압박하는 카드로 유지는 하되 결국에 가서는 출구 전략을 실현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유가가 역시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의 중심인데 뭐 호르무즈 협이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떨어졌다가 뭐 공습 뉴스 나오면 다시 올라갔다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뭐 원유 공급 정상화 시점 좀 언제쯤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원유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아무래도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네.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도 풀리고 미국의 역봉쇄도 풀리는 시점이 되겠죠. 네. 이란 측에서도 흥미로운 발언을 한 것이 전쟁 개시 2월 28일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2월 28일 전쟁 개시 전 같은 이제 선박 항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제 네. 말이 재밌습니다. 통제는 계속 우리가 유지하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류라든지 선박, 원유선은 옛날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란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하고 이런 부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네.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량 이동은 회복된다는데 이란 측도 전제로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가 흐름 관련해서 역시나 앞으로 나올 추가 협상 결과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죠.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주 전반이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8개 기술주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소 혼조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젠슨 CEO의 발언이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베라 CPU의 이 사상 최고치였던 시장 전망치 2천억 달러에는 중국 시장이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했던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샀습니다. 정규장에서 0.22% 하락, 현재는 0.33% 추가 하락하면서 21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애플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정규장에서 0.16% 하락, 현재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30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테슬라 최근에 스페이스X의 초대형 상장을 앞두고 계속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36% 추가 상승하면서 43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19% 크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90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요. WTIU 현재 0.09%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에 새롭게 공습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낙폭이 축소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4%대 까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현재 WTI는 9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입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0.05% 하락하면서 4,50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대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3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EWR의 한국 ETF도 10%대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80달러 선을 지나갔는데요. 200달러 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샌디스크 등의 이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000포인트 선을 넘겨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0.03% 하락하면서 1,500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폭등이 나온 마이크론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4%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시그널이 좀 기대되는 모습이네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